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5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정민은 좀 휴가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또 휴가를 갔다 오는 바람에 오늘 정박님과 함께 책 한번 진득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이 또 역사 관련된 책인데요. 네. 꽤나 긴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두 권도 아니고 무려 7권이죠. 7권짜리 책. 네, 7권짜리 책 네. 여러분한테 과연 오늘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는 뭐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네. 무려 7권에 달하는 그 책 네. 누구의 어떤 책입니까? 네, 그 송기호 교수의 우리 역사 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기호 교수의 우리 역사 읽기. 네. 그러니까 이 송기호 교수라는 분은 서울대 국사학과에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이고요. 네. 아마 올해가 정년을 맞이하실 겁니다. 1956년생이신데, 근데 이분이 좀 아주 경력이 독특해요. 그 예전에 제가 이분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수석 대입 전국 수석 입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수석이에요? 네, 이분이 1975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 그때 예비고사가 있었죠. 네네.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했죠. 와. 그렇게 했는데 보통 그때는 네. 뭐 정외과, 법대, 뭐 아니 의대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뭐 그 보통 이제 네. 문과 같은 경우는 법대 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경제학과 뭐 이렇게 많이 받고 이과 같은 경우는 뭐 의대라든지 네.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이렇게 많이 물리학, 받죠. 전자공학. 근데 이분은 아주 또 뜻밖의 네. 국사학을 전공하셨죠. 야, 이 집안에서 반대가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네. 집안에서는 좀 반대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좀 재미있는 게 그 집안 형편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닌데 그 이제 그래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네. 근데 이제 역사학에 대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 또 이분 전공이 또 독특합니다. 왜요? 역사라면서요? 예, 역사인데 역사 중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고려 이런 전공자는 많은데 이분은 발해사를 전공하셨거든요. 발해? 발해. 네. 그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는 그렇죠. 바로 그 발해입니다. 네. 아주 독특하신 분이죠. 아니 근데 발해는 네. 사료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네. 발해를 전공하기 위해서 이 발해가 또 우리 지금 따지면 중국, 러시아 다 걸쳐 있잖아요. 뭐 그래서- 만주 뭐 이쪽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러시아어도 공부해야 되고 일본어 뭐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됐다. 예. 그래서 어떻든 발해사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렇겠네요. 그렇죠 하는 분이 거의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계속 그 역사 공부를 해오다가 네. 그리고 역사가 아무리 이제 전문 역사 연구자였던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게 또 대중화 안 되면 네네. 이게 하나의 어떤 연구자들의 지적 유의로 끝나면 그건 또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좀 일종의 이야기로서의 역사, 좀 네. 생활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정치, 제도 이런 거 말고 아. 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네.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지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연속성이랄까 네. 또 예전 몇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어떤 연속성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걸 거의 한 기십 년 걸쳐가지고 한 7권으로 완전 대장정을 하신 거죠. 역사책 7권 내시는 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니실 텐데, 네. 야, 진짜 무슨 사명감 같은 게 확실히 있으신 모양이네, 그죠? 네, 그리고 뭐 지통이라고 합니까? 이 손가락 이런 데도 관절에 무리가 가가지고 나중에 자판을 두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그냥 두드리고 정말 투혼을 불살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 네. 지금은 이제 아직 저 교직에 계시고 올해가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올해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대단한 분의 네. 역작을 한번 저희가 그러면 맛보기를 한번 좀 네. 해보도록 할 네, 텐데 네. 이 책은 뭐 7권짜리니까 아주 뭐 고조선부터 뭐 현대사까지 다 있겠군요. 근데 이게 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네. 따라서 하는 걸 통사하고 네. 이분은 이제 생활사 어떻게 네. 보면 주제사라고 해야 될까? 소재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그래요? 하나의 어떤 우리가 뭐 결혼의 풍습, 이혼의 풍습 네. 이런 것들을 초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좀 사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대중적으로. 이분은 크게 이 7권의 책을 5부로 구성을 했거든요. 네. 1부는 인간과 자연. 예를 들어 우리 한민족들은 어떤 식으로 삶과 죽음을 생각해 왔나 네. 이런 걸 일부로 했고 2부 같은 경우는 가족과 혼인,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풍습을 했고요. 3부는 사회와 신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네. 신분제 사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습이나 풍속 제도를 이렇게 네. 좀 추적을 했고 4부가 이제 제일 많죠. 국가와 제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왕이라든지 신하라든지 네. 과거 제도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7권이 이제 외교와 이민족이죠. 우리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어떤 이민족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해왔고 어떤 네. 식으로 또 그 사람들을 인식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 5부에 걸쳐 가지고 한번 쭉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7권이지만 예를 들면 국가와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분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 권으로 좀 나오고. 네네. 그럼 이런 책들을 보면 당시 풍습 같은 것도 이제 보기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네. 같은 경우 1권이라든지 7권 이렇게 각 권에 보면 네. 우리가 진짜 한 몇천 년에 걸쳐 가지고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각각의 어떤 그 결혼 풍습, 이혼 풍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장례 풍습 이걸 통해 가지고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좀 보는 재미도 솔솔하죠.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뭐 예를 들면 조선 혹은 뭐 고려 시대 속옷은 어떻게 입었나 이런 것도 나옵니까? 예, 옷, 의복, 의식주 다 나오죠. 다 나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거기 한 페이지를 좀 추가를 해야 되겠군요. 2020년에는 랩몬 팬티를 입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랩몬 팬티 지금 많은 분들이 입고 굉장히 그 발전된 스스로의 모습에 아주 감동하고 계시다고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안 입은 것처럼 거의 뭐 노팬티 느낌으로 아주 편하게 또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녹화를 할 때마다 반드시 랩몬 팬티를 입고 나오거든요.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데. 네. 너무 편하니까 네. 오래 앉아 있으실 때는 반드시 랩몬 팬티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입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역사책에 남은 랩몬 팬티였고요. 저희 링크도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되니까요. 한번 편하게 입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너무 분량이 크니까. 네, 그래서 뭐 저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 가지고 네. 처음 이제 1권 같은 경우가 1권의 제목을 보면 부제가 뭐 한국인의 삶과 죽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네.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 요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변하는 전통과 변화하는 전통, 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게 시작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세상의 어떤 창조라든지 네. 세상에 태어나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죽는 걸 어떻게 인식하냐. 이렇게 이제 1권이 가장 그것들이 결국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풍습들. 네네. 그러면 재밌는 주제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네. 결국 우리 자신을 알려면 역사를 결국 공부하고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도 우리를 아는 거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자화상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죠. 네네. 이분 이야기가 역사책이 자치통감 이런 식으로 감자로 많이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 감이 거울 감자라 이거죠. 그래요? 그리고 비춰본다는 거죠.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듯이 그 역사가 이제 비춰보니까 네. 일단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봤을까 네. 거기부터 한번 보자 이거죠. 외국 사람들 흥미롭겠네요.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말에 우리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네. 우리를 여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람들 오기 네네네.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여행자가 버드 비숍 여사죠. 비숍. 예,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죠. 예.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 책으로 유명한데 네. 그분은 한국인들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 좋은 말만 해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네. 이 비숍 여사의 뭐 한마디 이러면서 그게 이제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남겼다는 글 같은 게 사진이랑 같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뭐 안 좋게 쓴 글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봤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하는 것은 결국 제 인용이죠. 성교 네. 교수의 책에 나오는 네. 인용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요. 한국인들의 얼굴 생김새는 네. 가장 잘 생긴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도 아주 뭔가 힘이라든지 의지, 강인한 이런 것보다는 네. 좀 날카로운 지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인들 얼굴은 지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다. 체격도 좋은 편이다. 진짜요? 네, 그리고 성인 남자의 신장은 그 당시 자기가 볼 때 163.4cm 정도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성인 남성. 네. 그리고 또 이때 비슷한 시기에 여행했던 까를로 로제티의 책을 보면 네. 한국인들은 평균 이상의 신장과 힘든 일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지니고 있는 아주 우수한 종족이다. 그리고 근데 우수한 체력에 비해서 정신적 그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좀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19세기 말이란 그 사회가 왕이라든지 그 관료들의 수탈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봤자 뭔가 생겨나는 게 없으니까 뭐 전반적인 어떤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의젓하고 아주 몸가짐이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정신들이 아주 좀 무력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 무슨 길바닥이 이렇게 많이 널브러져서 네네. 잔다 이런 네. 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당시 국군이 결국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망국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상실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개별적인 어떤 사람 민중 하나하나 백성 하나하나한테 그런 좀 자신감 없고 무기력하고 뭔가 열등감 결국 그런 것들 우리한테도 그 예전에 우리를 스스로 비하는 표현을 엽전이라고 썼잖아요. 엽전? 예, 엽전이라든지 조선 사람 엽전이 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비하를 했거든요. 뭐 그냥 동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엽전이라는 게 가장 이제 가치 없는 동전들이잖아요. 예, 한 푼 예. 두 푼 할 때 예. 그런 정도로 가치가 없다 이거죠. 스스로를 스스로 좀 비하하고 자조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그 뭐 별로 스스로 우리 다 별로 뭐 잘생긴 게 뭐 있느냐 서양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좀 뭔가 뒤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19세기 말에 서양 네.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긴 잘생긴 민족이고 네.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괜히 뭐 자기 비하적인 그런 평가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볼 때도 예. 아마 그 사람들 눈에 어쨌든 뭐 아시아인들이 다 좀 뭐 별로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덩치도 크고 네. 덩치 좋고 인물 좋고 지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프랑스의 샤를바라라는 사람은 네. 그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다 못 먹어가지고 말랐단 말이죠. 네. 근데 애들 몸집이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비례가 잘 잡혀 있는 몸집이다. 어. 그래서 미학적으로 아주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 우리나라 사람을? 예, 예. 그래요? 네. 신기하네.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도 네. 이제 조선 사람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순사가 잡아가는데 오히려 일본 순사가 뭔가 좀 왜소한 몸집이고 조선 사람들은 아주 의젓하다는 거죠. 잡혀가는 느낌. 네. 그래서 오히려 잡혀가는 사람하고 잡아가는 사람이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네. 치아라든지 치열이 일본 사람들을 비해서 아주 좋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이 책에 이제 보니까 그 왜 그런지 이유를 이번에 좀 알았는데요. 치열이 고른 이유?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치아 건강이 더 네. 좋은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네. 결국 물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물? 물이라든지 그 네. 지형적인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이제 유황 성분이 많은 그런 물들을 쓰다 화산지대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치아 건강이 안 좋고 아. 그래서 일본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지 않습니까?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는 거. 그래요? 네, 네. 그런 네. 제가 들은 거는 일본이 딱딱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이 뭔가 그 이제 또 우리는 워낙 그 나물 같은 거를 네네. 이제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씹을 게 이렇게 많아고 저작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이게 턱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달을 했는데 일본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고 또 고기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거의 한 1000년간 금지가 그랬죠. 됐죠. 불교 국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턱이 이렇게 안 발달하면서 이 치아가 나와야 되는 게 막 서로 겹치고 뭐 이래서 이제 그 덧니 네, 뭐 이런 네, 게 굉장히 맞죠. 많다 네. 이런 얘기는 또 얼핏 들은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원인과 결과가 그럴 수 있는데 결국 그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여튼 뭐 우리에 대한 일단은 외모 평가는 네. 꽤 괜찮았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봤는데 네.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네. 근데 결국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고려나 조선이나 네. 좀 뭔가 우리가 작은 나라다, 아. 왜소하다, 이런 물산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 비교할 때 우리는 영토가 뭐 너무 작다. 뭐 그건 뭐 네.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물산도 너무 없다. 아.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게 미역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 정도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소금 뭐냐면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서해라든지 동해 이런데 염전에서 이제 소금 얻은 얘기가 좋다. 미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나오더라고요. 야, 미역은 너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코끼리한테도 미역 먹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어쨌든 물산이 그렇게 아주 풍부하려면 아주 거대한 곡창지대라든지 평야 이런 게 그렇죠. 좀 많아야 네. 되는데 우리는 네. 좀 산림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결국 산지가 국토의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배웠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지가 많다 보니까 평탄한 지형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발달 안 했다는 거죠. 도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가 발달 안 하다 보니까 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통수단 수레가 발달을 못한 거죠. 상업도 발달하기 힘들었고. 그렇죠. 수레가 발달해야지 바퀴가 이게 돌아가야지 결국 그죠. 예.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산물을 저 두메산골에도 보내고 두메산골에 나는 게 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게 발달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길을 그러면 좀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 일부러 도로 공사를 안 했다는 거죠. 도로 공사를 네네. 왜 포장한 기술이 없어서요, 아니면? 근데 그거보다는 네. 우리가 외적의 침략을 제지하기 위해서 길을 너무 잘 뚫어 놓으면 길 따라 가지고 슉 오니까 일부러 그래서 길을 좀 개발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길을 뚫어서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길을 안 뚫고 안 들어오게 할 생각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보다는 이제 그런 자급자족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일종의 자급자족 체제, 아우타르키라고 하죠.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향적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물론 뭐 백제 시대라든지 네. 당시에 우리 또 백제 때 근초고왕 때 많은 이제 해상무역 발달도 시키고 장보고 시대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 중기 이후로 보고 있으면 항상 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삼면이 바다니까 사실 굉장히 그런 건 유리한 조건이기도 할 텐데. 네네. 예, 워낙 주변국들이 하도 쳐들어올려는 나라들이 많아서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발달은 도로 같은 건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레 같은 게 발달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마차 이런 것들도 잘 없고, 바퀴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리고 바퀴를 발달을 시켜놔야지 이게 결국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개발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전에 이혜령 선생도 그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통수단 대신에 네. 우리가 발달시킨 다른 운송수단이 하나 있죠. 운반수단. 우리요? 예, 우리만의 고유한 운반수단. 세계에서 아주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 뭐 인력거 같은 겁니까? 지게. 아 지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게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왜 짐을 질 때 네. 이마에다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대충 그렇거든요. 지게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터키도 약간 비싼 게 있다는데 진짜 한국이 그 유일하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왜 초등학생들도 가방 이만한씩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지게를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무게가 230kg 정도예요. 되게 크단 말이죠, 사실은. 230kg. 팔 세 가마.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메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전 분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게가 6.25 때도 아주 활용이 잘 됐거든요. 6.25 때? 네, 6.25 때 이제 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고지전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밥도 갖다 줘야 되고, 그때 뭐 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면 밥도 갖다 줘야 되고 탄약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집차 이런 트럭이 갈 수가 못 없잖아요. 올라가니까. 지게꾼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지게꾼들이 돈 받고 목숨을 걸고 가서 밥도 날라다 주고 네. 탄약도 날라다 주고. 그랬대요? 그때 지게가 아주 활용됐죠. 한국전에 숨은 네. 공이 있는 네. 우리 지게였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그 네. 지게를 보고 A자 배낭이다. A처럼 생겼다 이거죠. 지게가 생긴 게 A. 알파벳 대문자 A잖아요. 그래서 A자 배낭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특징, 우리의 모습을 정의내리기가 훨씬 더 좀 편해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송기호 교수의 네. 생각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특성. 우리의 특성을.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뭐 남북한이 다 비슷한데요. 네. 빨리빨리라는 거죠. 빨리빨리. 그래요? 네. 아니 북한에도 천리마 운동, 네. 속도전. 북한도 정말 속도에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빨리빨리라는 말 나오듯이 네. 우리도 그냥 딱 그 개발 시대 때 어떤 경제 개발 계획 해가지고 언제까지 뭘 한다 이러면 바로 뭐 집을 50만 호 지어라 이러면 바로 짓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의 특징이 졸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졸속. 졸속으로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졸이란 건 스트르다, 어설프다는 뜻인데 속은 이제 빠를 속자죠. 네네. 그러니까 좀 어설퍼도 속도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초점을 둔다는 거죠. 네네네. 사실 이게 뭐 예전에 유용준 교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고대 삼국시대 때 어떤 그 유적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유물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일본 거냐 뭐 한반도 거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이 어떤 식으로 정말 끝까지 잘 돼 있으면 그건 주로 일본 거고, 다 좋은데 마무리가 대충 돼 있으면 그건 한반도에 가는 거고.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들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졸속성이 나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IT 시대 때는 아주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네네. 빨리빨리 속도에 맞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요즘 뭐 IT도 인터넷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배달의 최고 강국이 배달의 민족이 여기잖아요. 특정 회사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결국 이 졸속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이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네, 이럴 때는 뭘 하나 제대로 만들어 갖고 내놓으려고 하면 이미 그 트렌드는 지나갔을 그렇죠.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 새로운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장점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유행을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콘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무형의 것들이 지금 상품이 되는 시대에서는 네. 우리 같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왔던 민족들이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무형의 것들을 갖고 얼마든지 상품 만드는데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 빨리빨리 속성이 일단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뭐 사람마다 이거는 호가 갈립니다만 네. 우리는 아무래도 무보다는 문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문치. 힘, 무력보다는 네. 문치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네.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계급 투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또 뭐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 그 조선 역사를 포함해서 어떤 한국의 역사는 문과 무의 대립과 투쟁으로 보는 게 가장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과 무가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아주 오랜 기간 고려 조선 쭉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문이 주도권을 가져왔던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신기하네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네. 뭔가를 정복하고 하려면 당연히 무가 이제 네. 필수적인 거고 거기에 힘을 입어야 되는데 네. 하고 나면 문으로 또 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 보통 나라를 만들 때는 네. 핵심이 무지 않습니까? 네, 군사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군사력을 통해서 권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나를 위협하는 게 군사력이니까 철저하게 억누르는 거죠.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이 한 번 생기면 500년씩 가는 거예요. 쿠데타를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없애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이 더 메이저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네. 우리 그 양반이 문반 무발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문과도 있으니까 문과 합격자들이 장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쉽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수진 장군도 문과 합격이 됐습니다만 대체로 장군들은 문과 출신자들이에요. 권율 장군도 그렇고요. 그래요? 네, 문과 출신들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도원수가 되어가지고. 비군인 출신들이 네. 국방부 장관을 하는 일들이. 그렇죠. 이미 우리는 11년 컨트롤, 문민 11년 컨트롤. 11년 컨트롤, 그러니까 네. 문민 통제 원칙. 미국에서 항상 강조했던 네. 군은 항상 문민이 통제하는 것들은 우리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문과 무의 싸움에서 대체로 이제 문이 주도권을 가진다. 주도권을 가진다. 거기 이제 우리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충분한 군사 훈련이나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민족과의 전쟁 나면 초반에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지는 거예요 초반에. 네, 몽골 들어오고. 예. 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뭐 그런 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역설적으로 평화로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이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본래 전쟁이 자주 일어날 때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땅땅히 뭉치지 않습니까? 공동의 적을 대항해야 된다. 결집력이 세지죠. 네. 근데 외부적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대립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냉정해 보면 힘센 사람들은 싸움을 잘 안 하잖아요. 한번 싸우면 서로 죽는 거 아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에는 막 조폭들이 싸움 많이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골목 양아치들이 싸움을 많이 하고 조폭들은 싸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싸움 나면 이건 서로 죽고 죽이게 되니까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무신들끼리는 싸움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신들은 죽진 않잖아요. 서로 말싸움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집요해지고 오래 간다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정치라든지 이런 공적인 영역 같은 영역은 결국 적을 찾는 과정이란 말이죠. 옛날에 뭐 독일의 칼 슈미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치의 기본은 피아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적과 적, 네 편, 내 편을 구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내부 분파에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도 뭐 당파성론 이렇게 식민주의 사관도 합니다만 근데 최근에 뭐 제가 한번 그 박시백
그 화백이 네. 35년이라고 일제강점기를 다룬 책들이 한 7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읽어보니까 그 책에도 정말 그 독립운동하면서 또 정말 분파 투쟁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게 뭐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네. 비슷하긴 합니다만, 근데 유독 우리가 문치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좀 내부적으로 뭔가 적을 만들려 하고 네. 사생 결단도 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도 강하다. 약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플을 잘 쓰나? 그럴 수 있죠. 악플 보면 진짜 너무 심해. 그런 게 좀 있던데 이런 것도 혹시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말씀대로 일본, 중국하고 이렇게 만약에 뭔가 민족적 붙을 때는 네. 그 내부 악플은 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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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제 그게 들어갈 때는 전부 내부적으로 향한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특징까지 네.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기록을 항상 지향했다는 거예요. 아, 기록. 기록의 나라다 이거죠. 참 문헌, 네. 책, 기록 이걸 아주 좋아하는 나라라는 거죠. 지금은 참 별로 안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게 사실 우리 네. 같은 경우가 사실 기록 문화의 보고라는 게 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뭐 대단하죠. 그리고 아직도 번역이 다 안 됐습니다만 그 성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 뭐 여러 가지 비변사 등록해가지고 많은 지금도 문헌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기록을 중요시하고 그 왕들에 대해 가지고 사관들이 그 왕의 동작 하나, 행위 하나, 언행 하나 전부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기록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공적인 기록을 그렇게 중요시했는데 네. 사적 기록은 잘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우리가 어떤 선비들의 네. 개인들의 문집이나 문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당쟁이 많이 격화됐지 않습니까? 당파가 서인 송시열과 이제 남인 네. 그 윤유 사이에서 이제 그 결국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졌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상대 당의 영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죽임까지는 안 갔는데 결국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사약을 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윤유가 그런 이야기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이 나오죠. 선비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죽일 것까지 없지 않는가. 근데 그 이후로 어떻든 간에 이제 서로 권력을 잡으면 죽고 죽이는 걸로 되면서 꼬투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많이 없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뭐 생각 다른 거 뭐 하긴 이건 또 우리 지금의 기준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생각 다르다고 상대를 지워버리게 되면 네. 이 발전이라는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아마 이 공적인 특히 이제 왕과 관련된 그런 기록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네네. 많이 남아 있으나 네. 이런 사적 기록들이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네. 네.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2002년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개막식이 그때 같이 열렸나요? 하여튼 한국하고 일본에서. 일단 개막식은 우리나라, 폐막식은 이제 일본인데 아마 개막식 행사는 일본도 아마 하긴 했겠죠. 네. 네. 그때 보면요. 우리는 개막식 할 때 다 본단 말이죠.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일본의 그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네. 일본의 관중들은 전부 다 자기 카메라를 다 들고 다 찍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자기 것 카메라 들고 다 담아낸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부 다. 네. 우리는 이제 그냥 즐기고 보고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많이 안 찍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 사적 기록을 아주 일본 사람들은 정말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기록의 나라인데 이런 것들이 당정에서 빌미가 되기도 하고. 네네네. 뭐 비근한 예로는 최근 정치적으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이나 글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하나의 어떤 정치적으로 서로 네. 자기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글 하나 잘못 남기면 이게 대대손손이 좀 네.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니까 네, 네, 네. 사실 어디 뭐 SNS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글 올리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운데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네, 네. 아주 문제없을 글들만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썩 우리 사회가 풍성해지는 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기록은 좀 많을수록 네. 결국은 이게 기록이 많아져야지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는 뭔가 정답, 네. 뭔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것들이 있을수록 네. 더 많은 어떤 해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여러 답들이 있을수록 좋은 것이나 네. 이것만큼은 또 하나의 답이 좋을 때도 있죠. 그릭 요거트의 정답은 팀메리 그릭 요거트. 네. 딱 하나입니다. 네. 네, 이 팀메리 그릭 요거트의 그 꾸덕꾸덕한 이거 한번 또 드셔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딸기청, 청, 네. 네, 그리고
그래놀라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얹어서 이렇게 비벼 드시면 뭐 한 끼 식사로도 아주 손색이 없고 우리 자라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예전에는 아마 어르신들이 저 요거트 같은 거 별로 안 드셨는데 요즘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결국 이게 우리가 또 가장 건강의 기본이 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장이 튼튼해야지 온몸이 튼튼해지니까 네. 그 장을 튼튼하게 할 때는 결국 유산균입니다. 요거트가 네. 제일 좋죠. 유산균 덩어리 네. 팀메리 그릭 요거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요건데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주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메리 그릭 요거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징 크게 세 가지로 네. 요약하는 거.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더 특징인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요약하는 특징. 뭐만 하면 세 가지. 네, 뭐 빅3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네. 우리 또 특징이 아닌가. 하여튼 뭐 졸속성, 문이 주도했던 역사 그리고 기록을 많이 했다. 네네. 뭐 사실 이거는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 네. 내가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했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풍습과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책의 저자 송교 교수는 이제 요 관점에서 자기는 한번 바라본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자, 이 송기호 교수가 쓴 송기호 교수의 우리 역사 읽기에 일단 지금 이제 시작 부분을 좀 네.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송기호 교수는 졸속성, 또 문주도 그리고 이제 기록 이 세 가지를 우리의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들을 펼쳐 나갑니까? 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역사가 반만년 역사 이렇게 네.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뭐 반만년 역사의 뭐 단일 민족이고 홍익 인간 여러 가지 말은 듣습니다만 네. 또 실감이 안 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신 일제 강점기 이야기라든지 네. 이런 게 안 다온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전혀 이게 무슨 아주 옛날 이야기 같고 음.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결국 역사에서 이제 5,000년 역사를 바라볼 때 결국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이게 과연 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변하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 이렇게 보는데 네. 근데 참 제가 놀라운 게 이 책 읽으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옛날부터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통이 대부분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예. 근데 그거는 뭐 우리뿐 아니라 네. 전 세계 대부분의 민족과 나라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 예전에 한번 뭐 에릭 홉스봄이라는 영국 유명한 역사학자가 네. 만들어진 전통해가지고 이런 그 개념을 제출하셨는데 네. 정말 근데 이 책 보면서 저 놀란 게 뭐 여러 민족 한 서너 군데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 그 러시아에 보면 우리 러시아 전통 인형하면 마트로시카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그 까도 또 나오는. 그렇죠. 이렇게 인형이 하나 있는데 요 네. 중간에 딱 몸을 가르면 또 안에 그 인형이 네. 들어있고 그것도 가르면 막 들어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뭐 어디 러시아 갔다 오신 분들이 기념품이죠. 그렇죠. 이렇게 네. 러시아 이거는 전통이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게 1890년대 만들어졌대요. 1890년대요? 네. 1890년대 만들어졌대요. 그럼 100년 좀 남짓된 건데. 네. 그러면 역사도 얼마 안 됐는데 더 네. 재밌는 게 그 몇 개 인형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네. 그 몇 개 인형이 그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일본 인형에서 따왔대요. 일본에 그런 인형들을 가지고 따왔다는 진짜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오리지널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러시아의 전통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100년밖에 안 되고 네. 그 전통이 시작된 것도 일본에서 여러 개 인형이 그 하나에 한 세트 되어 있는 걸 본 따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에 다른 게 너무 없잖아요. 이게 아마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마 비교 우위 뭐 이런 게 아마 네네. 비슷할 텐데 네네. B 나라에는 뭐 한 10개 하여튼 대단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처지는 9번 제품. 근데 이 A 나라에는 다른 게 너무 없어서 그중에 제일 난 뭐 한 6번 그렇죠, 제품인데 그렇죠. 그 6번 제품과 9번 제품 비교하면 사실은 B 나라의 9번 제품이 더 나은데도 오히려 이 A 나라에서 이 6번 제품 너무 막 저 세게 밀고 뭐 이러면 그렇죠. 이 친구가 오히려 대표 상품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네. 뭐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마트리오시카 인형이 있고 네. 또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아오자이라는 아주 섹시한 네. 옷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입고 또 이제 보통 허리까지 이렇게 허리까지 찢어진. 양옆이 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론 중국의 치파오하고는 좀 다르죠. 그 만주족. 약간 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입고 또 그 입으니까. 예. 근데 어떻든 좀 그 느낌이 네. 상당히 좀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참 섹시하다 이런 느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년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아주 전통 의상인 줄 알았더니 예. 그 1930년대 1930이요? 30년대 그 전통 옷을 현대화해가지고 우리 개량 한복 하듯이 예. 그 개량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시작됐대요. 베트남 분들도 다 알고 계시나 이 사실을? 그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좀 있죠. 이게 생각보다 네. 다 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이 제사가 이제 그 서민청까지 네.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뭐 한 200년 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200년도 안 되는 것 그래요? 같은데. 무슨 제사를 그렇게 지냈겠어요. 아니 뭐 우리 사실 김장김치 하는 것도 네. 사실 19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김장 담그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김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는 배추김치 김장이라는 것들은 1920세기 훨씬 들어와 가지고 네네. 그 이전에는 무김치가 김장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게 바뀐 게 배추가 된 것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네.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네. 오래된 건 아니군요, 네. 이것도. 근데 사실 뭐 그거는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건 뭐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영국에 보면 네. 우리가 영국에서 영국 의회가 개원할 때 네. 여왕이 뭐 영국이 이제 국왕이죠, 왕이 네. 마차를 타고 그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딱 가잖아요. 그러면서 TV가 그런 걸 중계하면서 지금 바로 천년의 전통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의회가 개원할 때 여왕이나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전통도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거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천년이라고 하는데 19세기. 그 스코틀랜드에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킬트 그 치마. 예, 남자분들 입는. 백파이프 딱 네. 나오고 킬트 하면 이건 스코틀랜드 전통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한 50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것도 18, 19세기에 만들어졌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킬트 그 체크 무늬 같이 치마 입는 것도 18, 19세기 만들어졌대요. 그 안에는 속옷 안 입어야 됩니다.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전통도 얼마 안 됐겠군요.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지금 정말 전통을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다 최근의 일이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몇 세대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나 봐요. 아 그렇죠. 예, 한 네 세대만 지나가면 그냥 그런 줄로 그냥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재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재난을 겪고 나서 절대 이제 다시는 이거를 잊지 말자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네. 근데 또 다 잊어버리거든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내면.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일본 예를 자꾸 들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후쿠시마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데 사실은 19세기 후반에도 그 지금 그 2011년에 문제가 됐듯이 10m 이상의 파도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세웠단 말이에요. 그 비를 절대 그러니까 이제는 바닷가 근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우고 여기서는 이제 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30년, 40년 지나가다가 아유 이제는 뭐 그 비가 사라져 버려요. 아유 이런 비가 뭐 개발하는데 필요 없다. 얘가 그 비를 뽑아가지고 저 딴 데 처박아놨는데 또 한 우리가 3세대, 4세대 지내다가 또 이렇게 100년에 한 번씩 이게 와가지고 다시 또 혼줄이 나오고 이렇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교훈을 못 얻는다는 거죠, 사실. 또 그러지 않으면 또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땅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전통들은 사실상 그리 전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런 건 뭐냐, 다 변한다는 거죠. 삼라만상 변하듯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도 다 변하는 것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다 변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네. 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할 때 1kg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1kg 커피. 우리 지금 일당백 초기부터 지금까지 안 변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또 사랑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1kg 커피 많은 분들이 또 주문하시고 굉장히 많은 좋은 또 사은품들 어떤 건 뭐 저 친필까지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이제는 뭐 저희와 한 식구 같은 1kg 커피니까요. 여러분도 우리 식구께서 판매하시는 1kg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 또 식구라서 꼭 사드시는 게 아니고 정말 맛이 좋습니다. 네, 1kg 커피 꼭 한번 드셔보시고 1kg 커피를 마신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그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결국 혼인의 풍습이라든지 장례의 풍습이 잘 안 변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혼인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혼인의 풍습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래 우리나라 혼인의 기본은 네.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드는 게 혼인의 기본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네. 계집애라 부르고 남자를 머스마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뭐냐면 계집애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제집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집애. 제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그 제집에서 계집애가 됐다는 거죠. 아 지집에 산다. 그렇죠. 자기 집에 사는 자기 게 집에 여자는 산다. 거죠. 그리고 남자는 뭐냐? 그러니까 장가를 들어가지고 여자 집에서 좀 머슴처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슴애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결혼 기본값은 네. 여자 집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선의 그 주작 그 질서에 따라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네. 근데 지금 현대 들어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네. 이제는 외가라든지 외할머니, 이모가 친할머니라든지 고모보다 좀 더 친숙함을 주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예를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 보면 시댁보다는 아무래도 친정 부모 있는 쪽에 해가지고 결국 아이들이 친정과의 어떤 유대감이 더 강화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조선 전기도 그랬어요. 조선 전기도. 네네. 조선 전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율곡 이희 선생. 아, 외갓집에서 자랐죠. 네. 고향은 신사임당. 파주지만. 네. 네. 아 그래서 저 강릉인가 어디 가서. 네네. 오죽헌 외갓집에서 자랐죠. 그 바로 율곡의 네. 그 외할아버지도 본래 또 그쪽 처갓집에 사이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을 이어받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기본적으로 이 사이들이 계속 이어가는 구조가 네네네. 됐다는 거죠. 아. 근본적으로 기본값이 사실은 장가를 여자 집에 간다는 거죠. 네. 장가를 간다. 든다는 거죠. 네. 근데 아. 그게 이제 시집을 조선시대 때로 시집을 오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결국 그것들이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죠. 준 본능에 가까운 건가? 아무래도 네. 엄마 쪽에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신 모양이죠. 이게 이제 고구려 때부터 시작된 건데 예전 이제 우리가 뭐 역사 때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의 시작부터 이게 네. 풍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 고구려 때 장가를 들 때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한다 이거죠. 네네. 그럼 서옥이라 해가지고 서옥. 예. 아 옛날에 한번 본 것 그렇죠. 같은데. 서옥제라고 하는데 교과서. 사위 서자죠. 사위 집옥자고. 네. 그러니까 따님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음. 그 자기 집 뒤쪽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서옥이에요. 네. 자기 딸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와서 계속 좀 딸하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뭐 일해주고. 예물 같은 걸 갖다 바치고 그거 사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 살다 보면 일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풍습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네. 그 풍습에 해먹이란 게 있어요. 해먹? 해먹이. 해를 먹인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시가에 들어오기까지 한 1년 정도를 아버지가 오히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갓집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희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중반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해먹이란 그러니까 그 전통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조선해도 네네. 기본적인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인들과 관계된 이런 풍습들은 잘 안 변해요. 그 대표적인 게 네. 만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네. 한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선족 출신들은 일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국 국룰 아닌가 국룰.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만주에 가도 그렇고. 아 우리나라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게 희한하죠. 머리에 수건 쓴대요? 네네네. 그 두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선족 여인들은 네. 머리에 물건을 이는 것들. 우리 여기나 만주나 어디 가나 머리에 물건 이는 거. 네. 우리말은 옛날 물동이 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값도 있죠. 머리에 물동이 이고 애 뒤에 통에 입히고 어. 한쪽 손으로 그런 전통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근데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쉽지 않은 풍경인 모양이군요. 네네네. 이게 머리에 뭐 이고 하는 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이 머리에 모자 쓰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모자를 쓰고 안 쓰고는 중국에서도 관리들이 모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계층들이 모자를 쓰는 거예요. 생머리로 안 다니고. 그래서 본래 일반 평민들을 여민이라 불렀거든요. 여민. 여민? 검을 여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안 쓰니까 검은 머리 그대로 다닌다고 여민이라 불렀거든요. 아. 근데 이제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게 기본적으로 귀족이라 이거죠. 네. 지배층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모자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깃털 같은 거 꽂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조우관이라고 하는데 네. 깃털 장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근데 그거는 저 누구야 윌리엄 텔도
깃털 하나 꽂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목의 어떤 전통이 있는 곳에서 이게 좋아하는 건데 네. 한족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벽화를 보고 있으면 중국의 한족과는 네. 이게 중국은 그런 풍습 별로 없군요. 관은 쓰는데 깃털은 잘 안 꽂거든요. 근데 우린 뭘 꽂는 거 좋아하지. 네. 그러니까 일본 뭐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네. 한반도에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머리에 뿔이 달렸다고 표현을 해요. 그 깃털. 깃털하고 이 모자 이렇게 탁 돼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볼 때는 뿔이 달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깃털을 한다는 거는 내 네. 머리를 크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내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지배자는 뭔가 머리도 크고 예전에 머리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네. 남하고 다른 게 지배자의 특징이잖아요. 용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 뭔가 부풀리는 것들, 우리 사자머리, 사자갈기 네네. 이게 커야지 기본적으로 위압감을 주거든요. 하긴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길거리 가다가 머리가 이따가는 사람 만나고 팍 이렇게 하면 좀 위축감을 느끼잖아요. 땅땅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네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자도 쓰고 뭐 그리고 예전에 편두라고 애들 태어나면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이마를. 이렇게 코네드처럼 이렇게 그렇죠. 쭉 뒤로 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극단적으로 길게 하거든요. 예전에 다른 여러 가지 민족들도.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마치 하늘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듯이 머리를 키우고 뭔가 머리에다가 관도 쓰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머리에 수건을 쓴다 이런 게 진짜 안 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세대들이 또 이렇게 빠마로 이렇게 머리를 크게 또 이렇게 사자처럼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네. 근본적으로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몇천 년 전부터 안 변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 영정조 때 오면 네. 우리가 그 다리라고 부르는데 다리 머리에다가 막 뭔가를 칭칭칭 이제 동여가지고 가발 가채를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꼬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뭐 집 한 7, 8채 값이었단 말이죠. 가채가. 머리 이렇게 네, 뱅뱅 돌리는 거. 그리고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뭐 갑자기 시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네. 며느리가 놀래가 일어나다가 이게 목뼈 부러지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10몇 킬로. 그거 진짜 무겁겠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자기 머리도 아니고. 그렇죠. 네. 가채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뭐 이게 집을 몇 채 값을 그래 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머리에다가 쓰고 뭔가를 그거 부풀리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형태로 변용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장식한다는 것들이 참 이게 뭐 고유한다기보다는 어떻든 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권보다는 좀 더 이게 강하다. 가채는 진짜 딴 데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딴 문화권에서도 가채 비슷한 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굳이 비슷한 게 그 바흐나 이 핸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럼 이제 가발인 거죠, 가발? 그렇죠. 그것도 이제 판사들 연구에서 그런 경우는 좀 봤어도 이렇게 저 또아리 틀고 올라가갖고 이만큼 큰 거는 그렇죠.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정말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 이 조선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과거가 조선이니까 조선의 이것들을 우리 전통으로 받아들이는데 결국 조선의 승리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친형이라 해서 아니 그 자꾸 어릴 때부터 애들이 외가 쪽하고 친숙이 좀 곤란해진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귀속 의식을 친가에 가져야 되는데 외가에 가지면 이게 어긋나지잖아요. 주작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죠? 부부 유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야 된다 이거 보거든요. 근데 외가에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애착을 많이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태종이 어떻게 보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시킨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양녕대군 어릴 때부터 민씨 자기 외갓집에 자랐다 이거죠. 외삼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럼 이건 이시의 조선이 아니라 민시의 조선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얘가 외삼촌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처남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귀양 보내고 죽이고 그만큼 이제 외척을 경계했다 이거죠. 그 실제로 조선이 결국 19세기 이후에 보면 결국 바로 외척 정치, 세도 정치가 되면서 결국 조선이 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 본능적으로 엄마 쪽에 사람들이 친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그거를 가부장 질서를 딱 공고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가드는 게 아니라 시집 오는 걸로 바꾸려고 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그 변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은 다시 우리를 좀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보통 뭐 집안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풍습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결혼식 올릴 때는 이제 신부 쪽
의향들 신부 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결혼식 올린 장소는 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먼저 신부 쪽 집에 가서 며칠 좀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친가로 들어온다. 그런 풍습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애초에는 결혼할 때 그렇게 막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갖고 그 위에 뭐 떡이며 뭐 이런 거 네. 올려놓는 거. 네. 이것도 이제 올해는 안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자체를 뭐 우리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뭐 그렇게 하면 과일 막 이렇게 놓고 뭐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진들 보면 이렇게 사과들이 네, 네. 또 이렇게 쭉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사과는 영주 은하수 사과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뭐 오작교처럼 왔다 갔다. 영주 은하수 사과를 한번 드셔보시면 그 당도라든지 아니면 육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과질 자체가 아주 그 사각사각 정말 우리가 꿈꾸던 사과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사과를 또 잘 압축해서 만든 영주 은하수 사과즙도 있습니다. 예, 도라지 배즙 등도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맛을 위해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링크 걸어드리는 그 구매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막 이런 사과 저런 사과 샀다가 다 속지 마시고 영주 은하수 사과로 믿을 수 있는 사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바뀌지 않는 것 중에 결혼, 혼인풍습. 네. 혼인풍습과 이제 장례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뭐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네. 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혼인이고 음. 또 장례라는 것들은 결국 그 가족 구성원들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창조와 소멸 이것들이 결국 이런 거 잘 안 변하는 거죠. 장례 같은 경우도 그 여기 책을 보면 그 영화 두 편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영화? 네. 1996년에 이 영화들이 나왔거든요. 뭐죠?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축제라는 영화가 축제? 있고 예. 또 박철수 감독 예. 돌아가셨는데 그 학생 부군 신이 네. 이 두 영화가 공통적으로 다 장례를 다루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두 영화 저도 다 봤는데 네. 공통적으로 다 장례를 축제처럼 다루고 있어요, 정말. 떠들썩한 행사처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장례하면 눈물이 나고 엄숙하고 정말 이제 다시는 못 보는 이런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례의 핵심은 뭐 그런 이야기도 누군가는 합니다만 상주를 한 번이라도 웃기게 만들면 성공한 전문객이다. 계속 상주를 웃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슬픔을 웃음으로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전통들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거는. 그렇습니까? 네. 이 장례식 요즘 뭐 진짜 보기 어려운데 저도 이제 사실 많이는 못 보고 어렸을 때 보면 누구 돌아가시면 이제 집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집에 마당에서 이렇게 등 막 켜놓고 네. 이렇게 고스톱 엄청 치시고 네. 그렇죠. 엄청 시끌벅적하고 그때 한 2박 3일 정도 네, 했었나? 3일 정도. 네, 그 정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그 장례식장이 원래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그렇죠. 알았지만 네. 아주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의 또 계속되는 전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구려 때부터 이거 네.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빈소를 둬가지고 네. 3년이 지난 다음에 길이를 골라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3년이요? 3년. 그래서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되고 아이고. 형제가 죽으면 3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곡을 하면서 우는데 네. 장례를 막상 치를 때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구려 때부터의 전통이고 네. 그 조선에서도 이거를 안 된다 이거죠. 조선의 어떤 우리 주작의 가래를 보면 기본적으로 장례는 정말 이 부모하고 그 헤어지는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냐 그렇게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막 밤을 새워가면서 또 컨트롤이 안 되는군요. 이거는 잘 안 고쳐진다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든지 위에 대신들이 이걸 고쳐라 해도 안 고쳐진다. 아무리 주자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우리는 술을 마시겠다, 노래를 부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기억나는 게 90년대 후반에 네. 그 저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었을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는 자기들 밤샘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때 그렇게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뭡니까 식당에서도 술 같은 거 절대 반입이 안 된다. 근데도 다 그 생수병에다가 소주 담아가 다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치지더라고요. 그리고 10시 되면 문을 닫겠다 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오면 또 뭐 해야죠.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근본적으로는 결국 좀 뭐라고 할까 이 장례를 네. 하나의 어떤 좀 축제처럼 치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네. 슬픔을 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잘 안 없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송교 박사님, 송교 교수님 보셨을 때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유지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혼례나 장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가족을 만들고 이 가족을 지켜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네. 이 기본 원리는 사실 잘 안 변하겠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혼례와 장례까지 우리가 우리의 뭐 특징들 혹은 뭐 우리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초반에 알아봤고요. 이게 지금 전체 7권 중에 어느 정도 분량이 됩니까? 네. 그 1권에 프롤로그 한 30페이지 정도 됐죠. 네. 7권 총론 정도 되죠. 그렇습니까? 네. 야, 요거 뭐 이번 주에 네. 다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뭐 저희는 하는 데까지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송기호 교수의 우리 역사 읽기 본격적인 시작을 한번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